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 두 번째 파트로서 시장경제, 그 속에서 길을 묻다 경제 파트를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는 앞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경제적으로 따지기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가격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시장경제가 완벽하지 못하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정부 개입의 한 일환으로서 게임 규제에 대해서 토론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학습 내용을 공부하시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리고 가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시장 실패와 시장 실패에 따른 어떤 정부의 개입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규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 좋은 걸 먹고요,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것을 하고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고 싶은 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그 사람의 물질적인 욕망은 무한한데 반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자원이나 시간은 유한합니다. 자, 인간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그런 질문.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자는 노력이 경제학자가 하는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와 인간의 행복 추구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과학을 구성하는 근본 학문의 하나인 경제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시장 경제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경제적으로 따지기용 알아볼 건데요. 자, 20살 철수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계좌에 3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보다 더 큰 돈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들였으니까 너무나 철수는 뿌듯했어요. 자, 무엇을 살까라는 생각에 철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순간 아이고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싶은 걸 너무 많은데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최신형 블루투스 헤드셋을 구입할까, 아니면 새로 나온 청바지를 구입할까, 아니면 다음 달까지 돈을 더 모아서 노트북을 구입할까. 30만 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라서 큰 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뭘 사려고 하니까 선택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너무 야속했어요. 철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나만 이런 문제를 겪는 걸까? 자, 여러분들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한 철수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조언 내용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귀한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자, 경제학의 논의도 이런 귀한 것은 가치가 높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시작을 해요. 자, 매우 적고 드물다라는 뜻의 희소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희소하다는 의미는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마음껏 먹고 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그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 후식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먹었던 내가 원망스러울까요? 자, 모든 것을 한 번에 먹을 수 없듯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그 사람은 제한된 범위의 선택을 합니다.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해요. 무언가를 얻으려면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지만 최선보다는 조금 모자란 차선의 것은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용이고 특히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희소성은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하다, 귀한 건 가치가 높다 라는 뜻이고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런 기회가 갖는 가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가장 좋은 걸 골라낼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바뀌죠. 자,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데요. 이러한 선택의 기준을 효용이라는 단어로 정해놨어요. 합리적인 인간은 비용과 편익 사이를 저울질합니다. 잃어버릴 것과 새로 얻는 것을 비교해서 새로 얻는 것이 잃어버릴 것보다 최소한 더 커야지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즐거움, 행복 같은 것들을 모두 효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눈앞에 놓인 치즈케이크와 초콜릿 케이크 중에 어떤 것들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체중이 덜 늘어날까? 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지면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효용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다시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효용은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입니다. 자,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가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재화의 각 단위에 대한 효용은 그 보유량에 따라서 또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효용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효용의 크기를 개인 간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관적인 그런 만족도 정도가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사회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의 수량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자, 시장에 먹음직스러운 사과는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물건입니다. 비록 내가 몇 개를 봉지에 담았대도 다른 사람이 구입하지 못할 만큼 모자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소비자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시장도 합리적입니다. 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사과가 점점 줄어들고 이내 다 팔리고 말 거죠. 다 팔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사과를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 수 있는 사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사과를 구입한 사람에게 되사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에 사과를 한 개에 500원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팔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사과가 이제 다 시장에 팔려서 500원짜리 사과는 살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사과를 팔 수 있을까요? 이때 차익 거래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비록 여러분이 500원의 사과를 샀지만 700원 또는 800원의 사과를 팔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사과를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회비용, 그리고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액수가 여기서 중요하죠.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에게도 거래를 제안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구는요, 기꺼이 사과를 대팔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시장에는 2개의 사과가 거래를 위해 준비가 됩니다. 사과의 가격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얼마나 경합하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사과를 사려는 사람이 기꺼이 1,500원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자, 여러분과 친구 중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사과를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되는 수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되는 수량이 많다면 굳이 비싼 사과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다리기만 하면 공급하는 측에서 경쟁이 붙어서 사과의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적다면 결국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가격에 가깝게 사과의 거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할 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공급에서의 경쟁은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은 다른데 가격이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금액을 내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높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적어지죠. 가격이 바뀌면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0원일 때, 1원일 때, 2원일 때 등으로 조금씩 바꾸어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나 알아본다면 질문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산물에 대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촘촘히 찍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즉, 가격이 높으면 사려는 욕심이 약해집니다. 가격이 낮으면 사려는 욕심이 강해지죠. 즉, 수요는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을 사고 팔려면 따질 것이 많습니다. 따지려면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따져볼 일이 꽤나 있습니다. 사과를 심는 농부는 사과를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입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사과의 가격이 2배로 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기분이 좋아졌죠. 이 농부는 놀란 마음을 누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과나무를 더 심기로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뒤면 사과를 2배나 더 생산하고 또 돈은 2배나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사과를 팔려고 하니까 사과의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농부는 너무 실망을 하고 울상이 되었습니다. 2배나 많이 생산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느냐고 2배나 더 힘이 들었지만 손 안에 들어오는 돈은 옛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팔기는 2배나 많이 팔았지만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뤄졌죠. 상심한 농부는 사과나무를 반쯤 뽑고 다른 작물을 심기로 했습니다. 자, 상품의 거래 가격은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량에 영향을 줍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해서 공급량을 늘리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에 드는 노력을 고려해서 공급량을 줄입니다. 자, 공급이란 어떤 재화를
그 일정한 시간 내에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생산자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알려줄 때 상품을 얼마나 팔고 싶은가 하는 욕구나 생산자의 계획이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생산자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 생산에 드는 비용도 고려합니다. 자, 사과를 심는 농부를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아무리 기뻐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투입해야 할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땅이 부족해도 사과나무를 더 심을 수 없고요. 비료도 더 많이 뿌려야 되고요. 농약 비용도 더 많아져요. 결국 얼마나 좀 더 비용을 치를 수 있는가와 생산 결과를 얻는 수익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부르고요. 즉,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늘릴 때 늘어나는 단위당 생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급은 이러한 한계 비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도 욕심입니다. 가격이 낮으면 팔려는 욕심이 약해지고요. 가격이 높으면 팔려는 욕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공급법서는 이렇게 공급량과 가격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도 공급도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각 수요는 음의 상관관계, 가격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요. 공급량은 가격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이렇게 영향을 받죠. 이를 동시에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일치점이 생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을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요는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량을 늘리려는 힘이고요. 공급은 가격이 내려갈수록 공급량을 줄이려는 힘입니다. 이 균형은 두 힘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표현하고 시장 균형은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서서 한 채 물러섬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시장 균형에서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는요, 주고받음, 사고팜이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죠.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는 바로 가격 빼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합이 생기면 욕심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쟁은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판매자는 가격을 더 올리고요. 수요에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구매자는 가격이 낮춰요. 즉, 공급에 경쟁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경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입니다. 희소성은 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낸 원초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열심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서로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교환입니다. 서로 바꾸거나 주고받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하고, 경제학은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풀어서 어떤 재화나 용역 서비스라고 얘기도 해요. 이런 서비스를 돈과 맞바꾸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장에 나가서 돼지를 팔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쌀과 야채를 구입했다면 2번 교환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시장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돈과 교환된 장소지만 사실상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도 시장을 얘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온라인 상거래죠. 온라인 상거래에서도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도. 두 사람이 전혀 만나지 않고 전자 서류만 주고받았지만 시장을 이해할 때 이런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거래, 교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시장 경제는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바뀌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을 하며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경제 체계를 말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돼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자의 이익 추구 행동의 결과로 부가 분배된다는 점에서 국가나 어떤 기관 혹은 개인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계획경제와는 다릅니다. 즉 시장경제는 시장과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바뀌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교환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경제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 이외에 개인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사유재산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이 시장경제의 특징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완전한 시장경제가 이루어진 사회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상적인 시장경제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이상적인 계획경제도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경제는 이 둘 사이에서 존재하고요. 이 둘 사이의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인 수정사항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기반을 두고 경제 체계를 이루어지고 있는가에는 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획경제를 시도한 나라에서는 계획경제가 성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네. 시장경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생산할 것인가 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입니다. 먼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생산되어야 할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경제는요, 기업이 주로 생산을 담당을 하죠. 기업의 경영자는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 인력을 교육하는 등 생산 활동에 필요한 구매 활동이 수반이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어서 경영자는 이를 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생산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은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 원가도 중요합니다.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에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때 낮은 원가의 원료나 서비스 교육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이 시장경제에서 답변을 얘기하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 반응과 생산 원가가 시장 경제 하에 그 생산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한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누가 생산할 것인가 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장 경제의 주된 생산 주체는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만이 유일한 생산 주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공공 서비스와 제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공공기업 형태로 공급 주체를 정하고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 역시 생산 주체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누가 공급하는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누가 생산할 것인지를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시장경제의 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를 정하는 기준이 자연 법칙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생산 주체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자가 단 하나라면 누가 생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죠. 바로 그 공급자가 공급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라는 주체의 혼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급자가 여럿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런 다수의 공급자들은 같은 종류 혹은 비슷한 종류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고 수요자가 이들 중에 선택해서 공급함으로써 경쟁이 유발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서의 경쟁은 가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공급자가 있을 때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한 공급자가 가격 500원 내렸다면 소비자는 어때요? 가격이 내린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다른 공급자 역시 가격 500원 내릴 수 있으면 실제 공급되는 물건의 그 시장 가격은 하락합니다. 경쟁이 지속되었을 때 결국 생산 원가에 최소 이익을 남길 정도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다수의 공급자들 중에 이기는 사람은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생산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이하로 판매해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나가는 편이 낫기 때문이죠. 결국 경쟁의 결과로 생산 주체가 결정되고 이 경쟁에서 패배한 다른 생산자는 제품을 차별화하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합니다. 즉 시장 경제는 누가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그 최소 이익을 남길 정도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생산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기려면 보다 더 경쟁자들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입니다. 생산은 부가가치를 만듭니다. 원가 100원짜리 물건을 200원에 판매했다면 100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초과 수익을 부가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원가 100원짜리 물건이 200원에 판매했을 때 100원의 이익이 생기는 이 100원의 이익이 부가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분배의 문제는 이 부가가치가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소득은요, 생산에 참여한 주체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낼 목적으로 필요한 기계를 사고 땅을 구입하며 노동자를 고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었다면 각 생산 요소의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생산 요소에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기여가 작은 곳에는 적은 이익이 돌아가야지 정의로운 분배죠. 따라서 생산에 참여한 사람은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생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분배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과일 가게를 차렸다면 해당 장소를 제공한 자가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게의 임대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과일을 공급한 공급자가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 자체의 원가, 얼마에 들여왔냐라는 가격이 생기죠. 또 한편으로는 뛰어난 상술과 회계 능력으로 이익의 창출에 기여한 상인이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죠. 이 상인이 만약에 고용원이라면, 그러니까 종업원이라면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또 만약에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귤을 여름에 판매하거나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수박을 겨울에 판매한다면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춘 중간 상인이 또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상인 마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배의 문제는 생산 요소의 기여분을 결정하고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당하게 부가 배분되는 과정과 관련이 됩니다. 분배의 문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여분을 결정하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는 가격을 통해서 기여분 결정 문제를 해결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생산 요소가 희소하다면 이를 얻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희소한 생산 요소를 보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해당 생산 요소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지죠.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은요,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경제에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는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라는 대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뛰어난 지식을 갖춘 연구자나 강력한 리더십과 경험을 주로 갖춘 경영자 역시 희소한 생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경력 설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서 보다 더 높은 거래 가격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죠. 정당한 시장에서 이들의 가격은 최종 산출물의 가치를 분배할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뛰어난 로봇의 핵심 프로그램을 설계한 연구자는 그만큼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 최종 산출물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연구자가 자신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다른 조직으로 옮길 것이고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서, 이직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정당한 가치를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생산 자원과 생산 기술은 제한적입니다. 경제 전체가 주어진 시간 내에 산출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물리적인 양은 사실상 한정이 돼 있죠. 따라서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은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경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죠. 즉,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고. 그런데 이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의 기여분을 따지는 가운데서 또 따져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효율성이란 자본 배분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한 정도라고 경영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공평성이란 부와 소득의 분배가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학자의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시장 경제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성취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실제로 그런가요? 자, 밀턴 프리드리만이라는 학자는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가능할 수 있어도 공평한 분배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평성이 파괴된 결과로 야기된 사회적 불평등은요, 사회적 불안을 생성하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리만은요, 시장에 온전히 경제를 맡긴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평성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장 경제를 마치 경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아 경기가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판자로서 정부가 개입하고, 또한 재화의 공급이나 부의 분배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것을 프리드리만은 이야기했어요. 프리드만의 그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은 결국 시장 경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벗어난 더 적극적인 개입은 광범위하게 허락하는 입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시장 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자, 시장 경제의 개념은요, 공급과 수요가 가격에 따라서 그 수량이 바뀌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을 하며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되는 경제 체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게 우리 시장 경제가 답변을 내놓아야 할 세 가지 질문들과 그 답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였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 반응과 생산 원가에 따라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생산해야 할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누가 생산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그 생산원가에서 최소의 이익을 남길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들 중에 이기는 사람들, 즉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이고요. 세 번째,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는요,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근데 공평성 문제를 살펴봐 가지고요, 시장 경제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심판을 봐야 한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